17. 무상몰수 무상분배. 심재모는 타원형의 가늠 구멍에 표적을 잡아넣었다. 들숨을 멈추는 순간 방아쇠를 지그시 잡아당겼다. 손가락에 1단, 2단으로 이동하는 방아쇠의 움직임이 감촉되면서 총소리가 터져오르고 탄피가 튕겨져 나왔다. 총탄이 총열을 박차고 나가는 충격이 어깨를 묵직하게 떠밀었다. 그러나 그의 엎드린 자세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다시 숨을 들이켰다가 멈추며 방아쇠를 잡아당겼다. 그 연속 동작은 몇 초 간격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는 탄창까지 튕겨나와서야 몸을 일으켰다. 표적을 가져오는 동안 다시 반복한다. 두 팔굽이 총신과 일직선상에 놓이도록 고정한다. 그리고 개머리판을 어깨 홈에, 오른쪽 광대뼈 부분을 오른쪽 엄지손가락 밑부분에 최대한 밀착시킨다. 이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준이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총을 한 방 쏘고 나면 그 충격으로 총신이 흔들려 버린다. 물론 충격으로 어깨뼈를 상하는 수도 있다. 다음, 정조준이 확인된 그 순간 방아쇠를 서서히, 천천히, 느긋하게 잡아당긴다. 이때 물론 숨은 멈춰 정막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절대로 조준을 오래 하지 말아야 한다. 숨을 오래 멈출 수 없는 데다 시야에 혼란이 오게 된다. 그리고 총이 발사되는 순간 놀라서는 안 된다. 총알은 앞으로만 나가는 것이지 뒤로 나오는 법이 없으니까 하나도 겁낼 것이 없다. 총소리가 요란한 데다가 총알이 총열을 빠져나가는 화약 폭발로 어깨와 얼굴에 충격이 가해지게 되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당황하고 겁을 먹게 된다. 그때 너무 놀라거나 겁을 먹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기본 자세가 흐트러지게 된다. 기본 자세가 흐트러진 상태로는 총을 수백 발 쏘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조준부터 제대로 안 되는데 목적물을 명중시킬 도리가 없는 것이다. 대리님, 표적 가져왔습니다. 하사가 숨을 헐떡이며 동그라미가 3개 그려진 표적을 내밀었다. 수고했어. 심재모는 받아든 표적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 엷은 웃음기가 번지고 있었다. 탄자국은 3개의 동그라미 중에 한가운데 검은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쪼그려 앉은 훈련병들 사이에서 우와, 화 하는 감탄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심재모의 모자에 붙은 대위 계급장과 총알을 한꺼번에 쏟아붓는 듯한 그 표적과 그럴듯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심재모는 대위 진급과 함께 신병훈련의 책임 교관을 맡게 되었던 것이다. 자, 이 표적을 보면 8방이 모두 명중한 셈인데 이건 하나도 놀랄만한 것이 못 된다. 제군들도 여기서 배운 대로 원칙을 지켜가며 침착하게 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 다시 반복한다. 원칙을 지키고 침착해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이 총은 언제나 제군들이 시키는 대로 백발백중이 될 것이고 따라서 제군들의 하나밖에 없는 귀한 생명을 지켜줄 것이다. 총은 기계다. 기계는 부리는 사람의 솜씨에 따라 작동한다. 제군들은 제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제대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싸움에 이기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다. 다시 말하지만 M1 소총은 소총 중에서 그 성능이 세계 제일이다. 일본이 2차 대전에서 원자폭탄에 망하기 전에 바로 이 M1 소총 때문에 전쟁에 지기 시작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서양인들 체격에 맞춰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다소 길고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쯤은 성능이 좋다는 것으로 참고 견뎌야 한다. 제군들이 훈련받는 기간은 일주일에 불과하다. 이 기간 동안 총을 제대로 다룬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나 우리가 처한 다급한 형편으로선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다. 본관은 제군들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나마 사격수를 최대한 익힐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다른 화기에 의해서가 아니고 사격술 미숙으로 제군들이 생명을 잃는 것을 본관은 절대 바라지 않는다.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했다. 훈련 기간이 짧을수록 정신을 집중시키면 그만큼 효과가 날 것이다. 본관이 왜 화사관을 제치고 굳이 사선에 나서겠는가? 사격 솜씨를 자랑하려고 그러겠는가? 그 뜻을 제군들은 깨닫기 바란다. 심재모는 훈련병들을 둘러보며 표적 종이를 접기 시작했다. 모두가 앳된 얼굴의 학도병들이었다. 총만 한 자루씩 지급되었을 뿐 교모의 교복 차림이었다. 심재모는 그들을 전선으로 떠나보낼 때마다 가슴이 쓰라리고 목이 잠겼다. 그가 확인한 제일 어린 나이가 16이었다. 그는 그 학생을 따로 불러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았다. 몸집마저 작은 그 학생은 태어나게 자원했다고 대답했다. 전쟁터에 나가기는 너무 어리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타일렀다. 자꾸 극하지 마이소. 빨갱이들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는기라요.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하는데 와 자꾸 가로막고 그러는겨. 눈을 똑바로 뜨고 덤비는 그 학생 앞에서 심재모는 말을 잃어버렸던 것이다. 전쟁은 그렇게 치달아가고 있었다. 심재모는 직접 사선에 나서 시범 사격을 할 때마다 M1 소총을 내려다보며
착잡하고도 얄궂은 심정이 되고는 했다. 일본군 전선에서는 미군의 총을 가지고 미군을 저격했고 이제는 공산주의 군대라는 이유로 동포를 쏘아 죽이게 하는 기술을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건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비감이었고 괴로움이었다. 전쟁은 나날이 가망이 없어져 갈 뿐이었다. 워커라인이라는 것도 언제 무너질지 모를 일이었다. 학도병들은 군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로 그 가망 없는 전선으로 실려가고 있었다. 그들이 트럭에 실려 떠날 때마다 심재모는 견디기 어려운 죄의식으로 고개를 떨구고는 했다. 어린 그들은 한마디로 소모품이었다. 일주일간의 사격 훈련을 가지고 총을 제대로 다루기란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어떤 기술이고 제대로 습득되려면 한치 길이의 이론에다가 한자 길이의 실습이 합해져야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한치 이론마저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전쟁터로 떠나가고 있었다. 그건 몸뚱이로 적을 맞게 하는 무모하고도 무책임한 살인작전이었다.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 해도 그런 소모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한 생명을 군인이란 이름을 붙여 전쟁터에 내보낼 때는 최소한 자기 방어는 할 수 있도록 총기 조작 기술을 습득시켜 주어야 할 책임이 상부에는 있었다. 적이 기습을 감행했으므로 어쩔 수 없다. 그건 책임 전가의 변명이고 책임 회피의 기만에 지나지 않았다. 적의 기습에 대비하지 못한 것부터 책임으로 따져야 할 일이었다. 그리고 전쟁이 도발되고 나서 즉각적으로 대비하지 못해서 훈련 기간을 다 까먹어버린 책임도 추궁되어야 했다. 그러나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는 학생들은 이슬같이 죽겠노라 목청을 뽑아가며 전쟁터로 실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고급 장교들의 입을 통해서 애국 충정에 불타는 용맹스러운 학도병 제군들로 그럴듯하게 미화되고 있었다. 심재모는 혼자 가슴을 앓았을 뿐 어디다 대고 항의할 수도 따질 수도 없었다. 자신은 결국 명령만 따르는 하수인에 불과했고 공범자에 지나지 않았다. 부대 어디에도 마음을 붙일 데가 없으면서도 심재모는 시내에 발길을 하지 않았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이모저모로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다. 발빠른 서울 피난민들이 우글거렸고 각도에서 몸을 피해 몰려든 관공서원들이나 경찰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미군들이 껌을 질겅거리거나 여자들을 희롱해대며 패거리지어 활보하고 있었고 부두에는 흉측하게 큰 군함만이 보일 뿐이었고 모든 것이 마음만 어수선하게 만들었다. 다른 장교들은 여자 끼고 즐기는 양조맛의 기막힘을 떠들어댔지만 심재모는 그것에도 흥미가 없었다. 조니 워커 한 병값이 아타라시 셋을 꿰차는 돈하고 맞먹으니 그게 좀 문제랄까. 장교들의 술값 타령이었다. 전쟁통이니 여자값은 당연히 헐값일 것이고 양주는 뒷거래 되는 것일 테니 비쌀 것 또한 당연했다. 언젠가 술집 골목을 따라갔다가 너무 놀란 적이 있었다. 광복동 뒷골목이었는데 그 요란한 치장과 버글거리는 사람들이 전혀 전쟁을 느낄 수 없게 했다. 장교님 순진하셔. 여긴 후방이라고요, 후방. 그리고 이런 술집 없으면 우린 굶어 죽으란 말이에요. 20살도 미처 안 되어 보이는 아가씨의 야무진 서울 말이었다. 심재모는 굶어 죽어서는 안 된다고 그 아가씨의 말을 수긍했다. 그러나 그때처럼 서울 말씨가 천박하고 더럽게 느껴진 적도 없었다. 심재모는 어쩌다가 시내를 나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젊은 여자들을 훔쳐보고는 했다. 행여 순덕이가 있지 않을까 해서였다. 그러나 그건 막연한 기대였을 뿐이었다. 설령 순덕이가 자신이 가르쳐준 대로 고향길을 찾아가다가 부산에서 발이 묶였다 해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녀를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심재모는 동료 장교들과 모여앉는 것도 꺼렸다. 그들이 시내에서 물고 오는 소식이라는 것도 하나같이 비위에 거슬리는 것들 뿐이었다. 워커라인이 꼭 무너질 거라는 소문이 쫙 깔렸다네. 맞아요. 나한테도 그게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래, 뭐랬어? 뭐라긴 뭘하겠어요. 나도 모르는 일인데. 태민선전 겸해 괴리군들이 일부러 퍼뜨리는 소문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했죠. 이 말밖에 더 하겠습니까? 잘했어. 그 수밖에 없지. 그런데 워커라인이 무너져 저기 낙동강을 건넜다 하면 부산도 끝장이라면서 어떤 부자들은 벌써 제주도 피난을 떠났다던데요. 그래도 제주도는 좀 낫군. 일본 땅 대마도로 떠나려고 배에 발동을 걸어놓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더군. 예, 그 소문도 들었습니다. 돈 있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 밀다원인가 뭔가 하는 다방에 몰려드는 예술가란 사람들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더군요. 예술가? 그것들 거의 영 싸가지 없네. 뭘 좀 생각할 줄 안다는 것들이 왜 그 모양이야? 뭘 좀 생각할 줄 아니까 그런 머리를 돌리는 것 아닙니까? 원래 예술한다는 사람들이 머리는 좋지만 무슨 용기가 있습니까? 우선 살고 보자는 생각이죠.
아니 그게 말이 되나? 아니, 사람이라는 게 최소한도의 의리는 있어야지. 돈 있는 놈들 도망가고 대가리 좀 돌리는 놈들 내빼고 그럼 우리 같은 놈들은 맥 빠져서 무슨 수로 싸우고 또 그런 형편없는 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피 흘려 싸우다가 죽어갈 이유가 뭔가? 이거 순 개판 세상이라니까. 그게 군인 팔자 아닙니까? 내 참 더러워서. 아니 근데 미군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참전을 했으면 시원하게 할 것이지 왜 엉거 주춤이야? 그 정보대에 친구 있다면서 좀 안 알아봤어? 물어보게야 했죠. 뭐 국회에서 결정하느라고 시간이 걸려 그렇지. 오긴 올 거라고 하더군요. 에이, 이런 참. 올라면 빨리 와서 밀어붙여야지. 부산까지 다 뺏긴 다음에 오면 무슨 소용이 있나? 괴력은 놈들한테 땅을 거의 다 뺏겨버린 판국에 육탄전으로 투입시킬 우리 병력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형편으로 딱 한 가지 방법은 미국이 대대적으로 화력을 동원해 적진을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 여기 부산을 향해 총공세를 취하고 있는 적에 비해 우린 병력도 사기도 비교도 안 되는 판에 지금 같은 미국의 야포 가지고는 어림없어. 어쨌든 미군이 증강돼야 해. 그렇지 않고선 이 전쟁은 가망이 없어. 심재모는 이런 말들을 아예 듣고 싶지가 않았다. 그런 말들을 듣다 보면 신경소모만 커졌고 환멸만 깊어질 뿐이었다. 현호봉은 진해 해군 사관학교에서 단기 지휘관 교육을 마치고 소위로 임관하자마자 낙동강 전선으로 투입되었다. 양효석과 진작 헤어지게 된 현호봉은 마음을 새롭게 가다듬었다. 육사를 지망하지 않았더라도 어차피 전쟁이 터져 누구나 군대에 끌려 나오지 않을 수 없는 판이 되었으니 장교 노릇을 똑바로 해보자는 작심이었다.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자 그는 새롭게 솟는 기운을 느꼈다. 그의 큰 호대와 남다른 뚝심은 군복과 제격으로 어울려 들었다. 그러나 전선에 투입되어 소대를 인계받고 나자 현호봉은 전신이 옥죄어드는 압박감에 짓눌려야 했다. 머리는 머리대로 욱신거리는 것 같고 목은 목대로 무엇이 걸린 듯 답답했고 가슴은 가슴대로 벌떡거리고 푸들거렸고 팔다리는 팔다리대로 찌릿거리며 굳어지는 것 같은 그 이상 야릇한 증상은 딱히 무서움증이나 공포감 때문이라고만 할 수가 없었다. 그건 훈련장과 전장의 형격한 차이에서 오는 충격과 혼란까지 겹쳐진 결과였다. 소대를 인계받기 전에 벌써 현호봉을 질겁하게 만든 것은 아무데나 나둥그러져 있는 시체들과 무더위 속에 진동하고 있는 송장 썩는 냄새였다. 거무튀튀하게 변색되어 썩어가고 있는 시체들의 눈과 코에 구더기가 드글거리고 있는 것도 끔찍했지만 거기서 퍼져나오고 있는 냄새의 지독함이란 형용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 진하면서도 독한 냄새는 끈적끈적하고 진득진득한 느낌으로 국소팔처럼 코로 빨려들어 속을 여지없이 뒤집어 묽은 침과 함께 생목이 치밀게 만들었고 조금 더 지나면 머리까지 어질어질하게 흔들었다. 땡볕으로 타고 있는 전쟁터에서 현호봉을 제일 먼저 맞은 건 적군이 아니라 아군들의 시체가 썩는 냄새였다. 송장 썩는 냄새에 코가 차츰 마비되어가며 현호봉이 두 번째로 충격을 받은 것은 상상외로 궁지에 몰려있는 전세를 파악하고서였다. 참호를 깊이 파고 철저한 수비로만 형성되어 있는 전선에서는 총도 제대로 쏠 줄 모르는 졸병들이 밤마다 허망하게 죽어가고 있었다. 적들은 대개 밤을 이용해 강을 건너 공격을 감행해왔다. 그때마다 조명탄이 터져오르며 제2선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포가 집중 사격을 가해 적들의 공격을 차단하고는 했다. 현 소위가 소대장으로서 할 일은 다음 세 가지요. 첫째, 야간 경계를 철저히 수행할 것. 둘째, 전투 시 사격을 철저히 하게 할 것. 셋째, 무전병을 철저히 보호하고 항시 옆에 둘 것. 그리고 손상된 참호는 그때그때 원상복구시키도록 하시오. 현 저지선이 무너지는 날에는 우린 끝장이오. 1600km에 걸친 워커라인을 따라 구축된 참호가 우리 무덤이라는 각오로 싸우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잘 부탁하오, 현소위. 중대장의 다짐이었다. 예고 없는 적의 야간 공격 때문에 밤잠은 거의 잘 수가 없었고 전투 경험이 없어 겁을 집어먹고 머리를 쑤셔박는 부하들의 엉덩이를 선임 하사와 함께 걷어차고 다니며 고함을 질러야 했고 미군의 포격 지원을 신속히 받기 위해서는 무전병의 보호가 우선일 수밖에 없었다. 그 불안하고도 위태로운 방어작전은 그런대로 효과를 얻어 하루하루를 지탱해 나가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쪽의 인명피해는 주로 적의 박격포 공격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명중률이 높은 적의 박격포 공격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참호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현호봉은 밤만 되면 오히려 눈이 말똥말똥해졌다. 전투에 자신이 없는 긴장감 탓이었다. 잠을 잔다는 것은 죽음이었고 죽는다는 것은 그 지독스러운 냄새 풍기며 구더기들에게 파먹히는 것이었다. 그 끔찍스러운 연상 앞에서 잠이 올 리가 없었다. 적은 어둠을 은폐 삼아 도강을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조명탄 불빛 아래 집중 포화를 당했다.
조명탄 불빛으로 어둠이 걷히고 말면 은폐물이라고는 없는 적은 공격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입는 피해도 적지 않았다. 그 위치가 조금씩 변동될 뿐 긴 흐름을 찍고 있는 낙동강변에서는 매일 밤 조명탄이 터져오르고 폭탄이 장렬하고 수많은 총소리가 뒤엉키고 사람이 죽어가고 강이 찢기고 농토가 망쳐지고 산들이 폭음을 받아 큰 누름을 길게 울었다. 서로가 소모전인 기는 마찬가지였고 낙동강은 날마다 심하게 피로 물들어가며 피비린내를 풍겼고 해질 역히면 수백 마리씩 뭉쳐진 까마귀 떼가 노을빛 적셔진 강을 따라 검은 바람을 일으켰다. 너희들 정신 똑똑히 차리고 내 말 들어. 적이 아무리 많은 수로 공격을 해와도 하나도 겁먹을 게 없다. 왜냐면 우린 참호 속에 몸을 감추고 있어서 절대로 위험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굴을 반쪽만 내놓고 총을 쏘는 건데 적들이 조종도 하지 않고 갈겨대는 총알에 절대로 맞을 염려가 없다. 너희들이 겁먹어 총을 안 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나? 총탄에 장애가 없어진 적들이 신바람나게 돌격해와 이 참호 속으로 뛰어들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육박전이 벌어진다. 육박전이 벌어져 살아날 자신이 있는 사람 어디 손들어봐. 없지? 육박전 하면서 찔려 죽기 전에 총을 열심히 갈겨대라 그 말이다. 몸이 노출된 것도 아니고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대각선 사격일 뿐인데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이냔 말이야. 미군의 지원 폭격만 믿어선 안 돼. 포사격엔 구멍이 많아. 내 말 알아듣겠나? 네. 아하, 원기 부족. 알아듣겠나? 예. 우리 다 같이 살아서 고향에 가도록 하자. 현호봉은 수시로 정신교육을 시켰다. 그리고 참호 보수 같은 것도 손수 나서서 부하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노력했다. 부하들에게 시키는 정신교육은 부하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말을 하다 보면 스스로의 가슴에 자리 잡고 있는 불안감 같은 것이 가라앉으며 지휘관으로서의 자신감이나 책임감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건 수학교 때 신체 검사를 받으며 그동안 키가 컸고 몸무게가 늘어난 것을 확인하면서 느끼는 뿌듯한 기분 같은 것이었다. 위관들은 직접 부하들을 지휘하며 실전을 겪어 나갈 때마다 참다운 장교가 돼갈 것이다. 군인에게 최고의 스승은 실전밖에 없다. 현호봉은 임관하던 날의 훈시를 떠올리고는 했다. 밤낮을 바꾸어 사는 그는 낮잠에서 깨어나다가 문득 양효석을 생각하고는 했다. 그도 이 전선 어딘가에 배치되어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달리는 통학열차의 지붕을 끝에서 끝까지 뛰는 도끼와 오기를 가진 그는 역시 군인이 아주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아와 정하섭의 광주 생활은 열하루로 끝나게 되었다. 정하섭이 평양으로 떠나게 된 것이다. 그 갑작스러움에 수아는 그저 모든 말이 꿈속에서 듣는 것 같기만 했다. 시간이 지나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는 것은 그가 가는 곳이 서울이 아니라 엉뚱하게도 평양인 탓이었다. 수아의 의식 속에서는 서울도 까마득하게 먼 곳이었고 더욱이 평양은 서울보다 더 멀기만 할 뿐만 아니라 오갈 수도 없는 곳으로 되어 있었다. 왜 가느냐고 물어야 할 건 아니오. 문득 놀라움을 드러냈다가 이내 평온해진 눈으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앉은 수아에게 정하섭이 말했다. 수아가 고개를 들었다. 정하섭을 바라보았다. 그윽하고 깊은 눈길에 물기가 젖어 있었다. 곱고 단아한 얼굴에 슬픈 빛이 서렸고 윤곽 뚜렷한 도도록한 입술에 울음이 물려 있었다. 말 끝내시기 무섭게 여쭙고 싶은 마음 불길 같아도 제가 무엇이길래 제가 무슨 자격 가졌다고 그리합니까? 말씀해 주시면 고마웠게 듣고 말씀 아니하시면 피치 못할 걸음이라 짐작하고 헤아려 받게요. 중간 간부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에 실시되어 각 도당에서 젊은 당원들이 뽑혀가는 것이오. 수아는 정하섭을 바라본 채로 가만가만 고개를 끄덕였다. 헤어져야 하는 서러움 위에 장한 남자라는 우러름이 얹혔다. 이제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어야 되지 않소? 수아가 웃음을 지었다. 그 웃음에 슬픈 기색이 더 진하게 드러났다. 석 달 예정이오. 수아는 고개를 숙였다. 묻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은 많았다. 가지 않을 수 없느냐고, 따라가면 안 되느냐고, 데리고 가달라고. 여기서처럼 살면 될 거 아니냐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고 하면 억지를 쓰고 매달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가슴속에다 묻어야 하는 욕심의 불씨였다. 그는 언제까지나 가다가 머무는 구름이어야 했고 머물다 떠나는 구름이어야 했다. 그가 평생을 옆에 머무는 바위이기를 욕심부리게 되면 그때부터 가슴에 끝없이 깊은 업보의 샘을 파는 것이었다. 욕심은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어두워진 마음의 눈은 헤어날 길 없는 고통의 수렁을 만드는 법이었다. 떠나야 할 때면 보내고
돌아오면 맞는 순조로움 속에서 아쉬운 것만큼 그리워하고 안타까운 것만큼 기다리면서 병이 되지 않는 인연을, 가시가 되지 않는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리라 했다. 미숫가루를 만들고 오징어를 구하고 속옷을 빨고 길 떠날 채비를 하면서 이틀이 정신없이 지나갔다. 짐을 다 챙겨놓은 수아는 이른 저녁밥을 서둘렀다. 정아섭이 일찍 돌아오마고 했던 것이다. 반찬을 만들면서 수아는 자꾸만 손이 헛집히고 헛노였다. 육포를 구하지 못한 것이 한사코 마음에 걸렸고 미숫가루에 참깨를 좀 더 넣지 못한 것이 자꾸만 마음에 쓰였다. 그리고 가슴에서는 서럽고 슬픈 바람이 일어 마음이 줄곧 설렁거리고 흔들렸다. 아무리 참으려 했지만 눈물은 가슴벽을 줄줄이 타느리다 못해 반찬 그릇에고 솥뚜껑이고 뚝뚝 떨어졌다. 전에 없이 사무쳐오는 골깊은 서러움이고 쓰라림이었다. 그렇게 마음에 소용돌이친 일은 없었다. 어쩌면 평양이라는 그 먼 거리감이 자아내는 동요인지도 몰랐다. 정아섭이 돌아와 손발을 씻자마자 수아는 밥상을 들여갔다. 자, 오늘만은 함께 먹읍시다. 상을 놓고 허리를 펴는 수아에게 정아섭이 말했다. 아니구만요. 수아의 대답은 전과 다름이 없었다. 그럼 나도 안 먹겠소. 오늘만은 나도 고집을 꺾지 않겠소. 정아섭은 밥상 앞에서 물러나 앉으며 수아를 올려다보았다. 서로 눈길이 마주쳤다. 수아는 얼른 고개를 돌렸다. 울었구나. 정아섭은 그때서야 수아가 눈길을 피해온 까닭을 알았다. 정도 많고 눈물도 많은 여자. 그래서 좌익도 된 여자. 그는 슬픈 정이 가슴을 뒤덮어오는 것을 느꼈다. 어서 밥을 가져오시오. 나 밥 굶기지 않으려거든. 정아섭은 오늘만은 꼭 겸상을 하리라는 마음을 더 굳혔다. 떠나야 할 먼 길을 앞에 둔 감상 탓이기도 했고 그녀의 마음에 대등감을 확실하게 심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밥 얹힐 것인데요. 수아의 목소리가 기어들었다. 얹힐 때 얹히더라도 어서 가져오시오. 참말로 그러시지 말고. 됐소. 나도 밥 안 먹겠소. 정아섭은 더 뒤로 물러나 앉았다. 수아는 어쩔 수 없이 방을 나섰다. 그의 완강한 태도가 정말 밥을 먹지 않을 기세였다. 그를 밥 먹게 하기 위해서라도 겸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의 그런 마음씀이 그가 자신을 깊게 가졌을 때의 뜨거움으로 덮여오는 것을 수아는 느끼고 있었다. 그분도 헤어짐을 서운해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도 겸상을 하려 하다니. 서로 지체가 같은 양반집에서도 여자하고 겸상을 하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나 같은 여자하고 그분은 공산주의를 해서 사람이 다른 것일까? 나 같은 것을 차등두지 않는 그분은 진짜 사람다운 사람이 아닌가? 수아는 전부터 겸상을 권해왔던 정아섭의 마음을 되새기며 세상 사는 의미를 새롭게 느끼고 있었다.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상에 놓았다. 됐소. 이젠 편안하게 앉으시오. 그래야 얹히지 않으니까요. 정아섭은 수아를 건너다보며 빙그레 웃었다. 그러나 수아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끼리 마주 앉아 밥을 먹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오. 조금도 신경 쓰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먹도록 하시오. 자, 어서 먹읍시다. 정아섭은 숟가락을 들었다. 수아도 숨을 들이켜며 숟가락을 들었다. 숟가락의 무게가 솥뚜껑만큼 무겁게 느껴졌다. 말을 낮춰서 하라는데도 안 하면 겸상은 기하고 시키는구만. 수아는 힘들게 밥을 떠넣으며 생각했다. 정아섭은 이부자리 속에서는 말을 낮추다가도 날이 밝으면 꼭꼭 존대를 썼다. 그건 아무리 나이 어리거나 하급직을 맡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말을 낮출 수 없게 되어 있는 당귀에 따른 언어 습관이었다. 내가 내일 떠나면 다시 벌교로 돌아가도록 하시오. 연락을 해뒀소. 정아섭이 나직하게 말했다. 이야, 군당 위원장님도 한번 찾아뵙도록 하시오. 이야. 자, 반찬 골고루 먹어요. 어머니, 수아는 소스라치며 고개를 쳐들었다. 바로 눈앞에 정아섭의 얼굴이 더없이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아이, 저 사람이 내 남편이라면. 불현듯 떠오른 생각이었고 다음 순간 수아는 가슴이 컥 막히는 것을 느꼈다. 너무나 어림없고 가당차는 욕심이라는 자각이 내던지는 절망감이 가슴을 쳤던 것이다. 그분은 반찬을 골고루 먹으라는 말과 함께 고기 반찬을 자신의 숟가락 위에 불쑥 놓았던 것이다. 그 갑작스러운 행동과 푸근하고도 넉넉하게 웃고 있는 얼굴. 그래서 그런 느닷없는 생각이 솟구쳤던 것이다. 뭘 그리 놀라고 그러는 거요? 그러다간 정말 얹히겠으니 마음 편하게 갖고 천천히 먹어요. 어쩌자고 그러십니까? 어쩌자고. 수아는 목이 온통 울음으로 가득 차 밥을 넘기기는커녕 숨을 쉬기조차 어려웠다.
소아는 어둠살이 퍼지자 몸을 씻기 시작했다. 찬물을 끼얹고 또 끼얹었다. 그래도 이별의 서러움으로 타는 가슴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문지르다 말고 전무덤을 한 손에 하나씩 꼭 움켜잡았다. 그 팽팽한 탄력이 손안음을 넘쳐났다. 남자를 보게 되면서 자신의 몸 부분은 자신의 감각으로도 놀라울 만큼 다급하게 변해갔다. 한 차례씩의 봄비가 스칠 때마다 싱그럽게 돋아오르는 풀이거나 탐스럽게 벙그는 꽃봉오리처럼 그 변화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전무덤이었다. 부끄러울 정도로 고를 깊이 파며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던 것이다. 전무덤이 커지는 것만큼 젖꽃판도 진한 동그라미를 그리며 돋아올랐고 젖꼭지도 앞장서서 두드러졌다. 그의 손길이 머물고 입술이 스칠 때마다 그것들은 봄비를 맞은 풀잎이었고 꽃망울이었다. 그의 입맞춤으로 오랜 잠에서 놀라 깨어난 입술이 매번 새로운 감촉들로 반짝이는 불꽃등을 달게 되고 팔다리도 춤사위를 그려낼 때와는 그 힘맺히고 풀리는 마디가 또 다른 것을 익혀갔지만 그런 것은 전무덤의 변화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다행이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정작 전무덤보다 더 심하게 변한 데가 있었다. 그곳 샘이었다. 깊이 감추어진 채 비어있는 샘은 바로 가슴의 허전함인지도 몰랐다. 샘이 가득 차오면 가슴의 허전함도 어느새 사라지고 샘에 가득한 만큼 채워지고는 했던 가슴의 벅차오름. 수아는 그런 생각이 부끄러워져 어둠 속을 빠르게 둘러보았다. 정화섭은 아직 찬물의 냉기를 채취처럼 머금고 있는 수아의 알몸을 소증스럽게 더듬어 내렸다. 자신의 입술이 닿고 손길이 스치는 부분마다 상그러운 냉기가 사라지면서 뜨거움이 돋아오르며 싸한 들꽃 냄새가 퍼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하얀 꽃에서 붉은 꽃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는 버릇처럼 그녀의 몸에 멍자국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몸이 처음처럼 말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는 다시 안도했다. 그녀의 몸에 추상이 무늬로 박혀있던 그 많은 멍자국들이 그녀의 몸을 떠나간 것을 이미 몇 달 전에 확인했으면서도 그는 그녀의 알몸을 대할 때마다 그 확인을 다시 하고는 했다. 그는 아직도 그때의 충격과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젖꽃판 위에 머물고 손이 불두덩 위에 이르렀을 때 수아는 붉게 타는 모란이었다. 그는 그 꽃에 앉은 버리고자 했고 모란은 여느 때 없이 대담하게 꽃술을 열어 벌침을 받아들였다. 수아는 정화섭을 끌어안으며 입술을 물었다. 가지 마시시오. 가려면 데리고 가시시오. 그녀는 몸 뜨거움의 신음이 아닌 이 말을 참아내고 있었다. 수아의 격렬함에 실려 정화섭도 피와 넋을 아낌없이 태워 올렸다. 땀으로 목욕한 두 몸이 죽은 듯이 엉켜 있었다. 목이 나는 소리가 어렴풋한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수아, 이윽고 정화섭이 수아를 불렀다. 이야,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 우리가 이러기를 벌써 얼마나 했는데 어찌 임신이 안 됐는지 모르겠어. 수아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리고 눈물이 왈칵 솟아올랐다. 아이를 잃은 서러움과 그런 데까지 마음 쓰는 고마움이 한 덩어리로 엉켰다. 그러나 기왕 감추어온 일이었다. 다 신령님 뜻이지라. 수아는 정화섭의 가슴으로 파고들며 말했다. 정화섭이 수아를 새롭게 감싸 안았다. 그러면서 그는 소리 없이 웃었다. 공산주의자와 공산당 조직에 가담한 무당도 기묘했고 그 대화 또한 기묘했던 것이다. 수아에게 있어서 그 대답은 일반인들에게 팔자나 운수소관이란 말처럼 폭넓고 함축적이었다. 그 애기가 무사하니 이 세상에 나왔더라도 나가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디끼 걔도 아버지를 몰랐겠지라. 수아는 목이 막혀오는 울음을 씹었다. 정화섭은 다음날 새벽 안개를 밟고 떠났다. 수아는 닦아도 앞을 가리는 눈물 속으로 정화섭을 떠나보냈다. 그러면서 새벽녘의 꿈꿈에서 노연하지 못하고 있었다. 벌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수아가 직감한 것은 달라진 분위기였다. 자신이 떠날 때만 해도 전과는 달랐던 분위기가 한결 더 달라져 있었던 것이다. 어딘가 생기가 돌고 술렁거리는 것이 마치 추석 대목이라도 맞고 있는 기분이었다. 수아는 들몰댁을 찾아가서야 그 연유를 알게 되었다. 모래가 해방된 날 아닌게라. 그날 잔치겸해서 농지개혁을 싹 다시 새로 한다니께. 사람들이 그리 좋아라 웃어 쌓고 신바람이 나는 것이제라. 들몰댁도 벙글거리며 말했다. 수아는 들몰댁의 그 벙글거림이 새로 실시되는 농지개혁을 반겨서만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것에 앞서 남편과 다시 생활을 꾸리게 된 것이 그녀 얼굴에 웃음꽃을 피우게 된 것이라 싶었다. 들몰댁은 얼굴을 타고나기를 편안하고 무던하게 타고났지만 전에는 그 얼굴에 화색도 웃음기도 없이 어딘지 모르게 근심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남편과 함께 살게 되면서 들몰댁의 얼굴에는 금방 웃음기가 감돌며 화색이 돋아오르고 온몸에서 생기를 풍기게 되었다. 수아는 들몰댁의 그런 변화를 누구보다도 빠르게 감지했고 그 기쁨이 얼마나 클 것인지 속 깊게 이해할 수 있었다. 만내자 또 이별이고만이라. 조금 덜 똑똑했으면 좋았을 것인디. 들몰댁이 측은한 눈길로 수아를 보며 말했다. 아니구만요. 석 달 기다리는 것이야 금방이고 남자야 똑똑한 것이 지린재라. 수아는 무심결에 말을 해놓고 그만 민망해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감추어야 할 처지에 꼭 결혼이라도 한 것처럼 말을 해버린 것이다. 서울이라도 땅띠 먹기가 애로운디 평양이란 게 더 땅띠이 안 되는만이라. 가찹기라도 혀야 근심이 덜 되고 맴도 덜 추울 것인디. 들몰댁의 말에 수아는 가슴이 찡 울리며 어둠이 덜 거친 안개 속으로 사라지던 정화섭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염상진 위원장님, 안식구는 인자 여맹에서 일하는가요? 수아는 이야기를 바꾸었다. 아니구만요. 여맹위원장 동무도 애를 쓰다가 인자 마음을 닫은 상식구만이라. 고집이 아주 신분이구만이라. 수아는 미심쩍은 얼굴로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남편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까? 좌익이라는 것이 싫어서 그럴까? 아니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을까? 자신의 경우를 생각하면 그 여자의 태도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이지숙은 여맹의 조직 계획을 세우면서 당원이나 유격대원 아내들을 1차 대상자로 삼았다. 그건 의무가 아니라 우대의 뜻이 앞선 조처였다. 그래서 소아까지도 그 대상에 들어있었고 소아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여맹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뜻을 거부한 여자가 둘이 있었다. 염상진의 아내 축산댁과 산에서 죽은 유서방의 아내 샘골댁이었다. 이지숙은 샘골댁에 대해서는 자유의사에 맡겼으나 축산댁이 그러는 것은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군당위원장에 대한 예우로라도 직접 찾아가서 이유를 알아보고 경우에 따라서 다시 권유할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여맹에 가입하시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셨는데 무슨 특별한 까닭이라도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알아볼까 해서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이지숙은 예의를 갖추어 말했다. 들고 안 들고는 마음대로 허라등마. 인자 와서는 까탈을 부리는 것이다요 시방? 잠녀라 순사놈들 맨키로? 축산댁은 첫마디부터 어찌게 나왔다. 축산댁의 성품에 대해 대충 알고 있는 이지숙은 웃기부터 했다. 그 도끼 어린 파견대장 백남식의 팔뚝을 물어뜯은 일이 벌어졌을 때 자신은 통쾌함을 느낀 반면 속으로는 혀를 내둘렀던 것이다. 아닙니다. 억지로 가입하시라는 게 아니라 혹시 무슨 불편스러운 일이나 난처한 일 같은 게 있어서 그러시는 게 아닌가 싶어 찾아뵌 겁니다. 그렇다면 콩이야 팥이야 더 말할 것 없어. 나 불편스러운 것도 난처한 것도 하나도 없음께로. 축산댁은 상대방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태도로 마구 무질러댔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가입을 안 하시는 어떤 이유는 있으실 텐데요. 그게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와따 시집도 안 가슴스러 애기수요? 별것이 다 궁금하게? 그런 짓거리 하기 싫은 게 싫은 것이지. 이지숙은 또 웃음 지었다. 뭐 특별히 힘들게 나서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좀 힘든 일은 젊은 층에서 다 맡아 할 테니까요. 군당위원장 부인께서 가입을 안 하시면 보기에 좀 이상한 점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럽소. 바로 그래서 나가 가입을 안 하는 것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 군당 위원장인지 뭔지 하는 여편님께로 나가 가입을 안 한다 그 말이요. 글쎄 그 이유가 뭐냐 그거죠. 참 똑똑하다고 소문났던만 헛소문인갑네. 척하면 삼천리일 그 쉰 말을 어째 못 알아먹고 그까? 남정네가 좌익에 미쳐 쫄 자도 아니고 군에서 지일로 높은 자리에 앉아 설레발을 치는디 옆했네 할라 한꾼에 미쳐 돌아가 버렸으면 요놈의 염가 집구석이 어찌게 되었겠어. 순사 놈들이나 청년단 놈들이 나보고 진돗개라고 한다는디 나가 진돗개 맨키로 독하게 안 나댔더라면 이적지 두 새끼들 보전 함시로 사라졌을 상 싶으요. 나가 타고나기를 몸집도 크다 먹게 얼굴도 이쁜 데 없이 타고났어도 놈들 아는 부끄럼 다 알고 얌전한 것이 뭔지 다 아는 나도 여잔디 뭘 하고 미친년 맨키로 남정네들 물어뜯고 댐비고 독부리고 혔겠어. 다 두 새끼 데리고 살아나 보겠다고 한 듀런 발사심 아니었겠어. 나 시리고 아픈 속 누가 알겠어. 말을 하다 보니 서러워져 축산댁은 눈물을 찍어냈다.
이지숙도 가슴이 울려 먹먹하고 코어리가 메웠다. 남편의 혁명투쟁 뒤에서 벌어진 아내의 처절한 생존투쟁이 아닐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제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그간에 겪으신 고생이 너무나 크셨습니다. 이젠 그 고생의 보상을 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고 매, 그 앞자른 소리 허들 마시오. 그런 소리 듣고 산 것이 벌써 10년이 넘고 인자 신물이 나요. 안직 싸매 이기지도 아니었음스롱 무신 큰 소리가 큰 소리요. 죽산댁이 눈을 매섭게 뜨고 힐난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전쟁은 다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도 쪽만 손바닥만하게 남았는데 그까짓거야 며칠 안으로 다 해방시키게 돼 있습니다. 재작년 10월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지숙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알겠어. 투전판이야.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누가 따는지 아는 법이고 싸움이야 끝나 봐야 누가 이겼는지 아는 법인께 깨끗만 이겨갖고 와서 큰 소리를 쳐도 치든지 여맹에 가입하라고 권해도 권하든지 하시오. 그때는 여맹에 가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 놀이라도 요렇게 할 수 있은께로. 이지숙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만에 하나까지의 위험도 경계하는 죽산댁의 태도에서 자식을 지키고자 하는 모성의 철저성과 그녀 나름대로 갖춘 삶의 슬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염상진 위원장이 아내를 잘 둔 것인지 잘못 둔 것인지 언뜻 구분이 안 되는 채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죽산댁의 여맹 가입 거부는 여자들 사이에서 자연히 말질이 안 될 수 없었다. 이지숙은 여자들의 이런저런 말질을 막아가며 염상진을 통해서 다시 권유를 하게 될까 하는 생각을 했다. 좋은 방책이 없어서 결국 안창민에게 의논했다. 빙긋이 웃으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안창민은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별 수 없는 일이요. 위원장께 말씀드려도 마땅한 방법이 없을 것 같소. 어쩌면 위원장 동무가 벌써 설득을 해봤는지도 모를 일이고요. 이지숙도 웃을 수밖에 없었다. 참말로 그 사람들 일한 분 장작 쪼개리기 시원시원하게 혀쁘네. 금에 누가 아니더란가. 인민을 위해 산다고는 혀도 뜨광하니 생각혔더마. 일거는 것 본께로 쌈박쌈박한 것이 톡 홍어맛이시. 자네는 홍어맛인가? 나는 조청맛이시. 요리도 간단하고 제까닥 되는 일을 갖고 이승만이 시상에서는 어찌 그리 똥 싸서 지지 뭉기는 꼴 했는고잉. 몰라서 그런 소리요. 그 영감 탐구가 노망들게 늙어 빠진 데다가 그 나이에 권세 누릴 욕심으로 지주고 부자 놈들한테 부자지랄 제표 옴지락달싹 못 혀쓴 게 그렇지. 어따 저 주둥이 한번 그을다. 큰께로 그 영감 탐구가 권세 치대로 못 누리고 보따리 짐 싸 짊어지고 그 나이에 서울서 쫓겨나고 그것도 모질해서 대전서 대구로 쫓겨가는 것이야 당연지사지. 왔다매 늙은 붕아래 요령소리 부산하겄다. 어따 연병한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제 그 영감 탐구 꼬라지가 그리 된 것을 그 많고 많은 자긴들 중에 속아퍼는 사람이 어디 하나라도 있겠어? 하몬 3년 묵은 채 내린 것맨치로 다 시원하게 생각하지. 큰께로 백성 중한 줄 알고 실 인심어들 말아서야 하는 것이여. 아그들도 아는 그 뻔한 이치를 안 지킨 게 그 꼬라지 됐지. 좌우당간 이승만이야 똥줄이 타든 붕아래서 요령소리가 쉴 날 없든 간에 우린 살판 났은께로 지화자 얼씨구나다. 하문 누가 권세를 잡든지 간에 우리 위하고 떠받들어 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칠이지. 아이고 매 농지개혁이 세시로 딱 돼야갖고 새끼들 배 안 걸리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이. 그게 말이여. 우리가 바라는 것이 호의호식 하자는 것도 아니겠고 내 손으로 진 농사로 새끼들 안 굶기고 무명옷이라도 제철에 해입히는 것이 아니겠어. 그런 시상이 인자 왔은께로 한판 살아보는 것이 살다 본 게로 그런 시상이 오기는 오네. 여자들의 입모음이었다. 무성 몰수에 무성 분배라면 애초에 우리가 원하던 것맨치로 되는 것이지. 그러시. 공짜로 빼서 공짜로 논아준다는 그것이 얼마나 공평한 법인가? 이 사람아, 말을 똑바로지게 하다면 그것도 공평한 것이 아니오. 지주 놈들이 대대손손 우리 뜯어먹은 거 할라 치자면 그 놈들이 논 말고 따로 챙겨놓은 재산도 싹 다 빼서 우리한테 골고루 논아줘야 공평한 것이 되지. 자네 그런 심보나 지지놈들 심보나 탈본 것이 무엇이오? 지주들이 따로 챙긴 재산이야 앞서에서 쓸 근육이 한돌이겠소? 그 생각이 옳네. 잊어불 건 잊어불고 덮을 거는 덮고 해야지. 공연시 감정으로 나가다가는 될 일도 안 되는 법인께. 이 말 듣기로는 그 이북서는 토지개혁을 했다등망 어째 여기서는 농지개혁이요? 농지개혁이야 이승만 정권이 지주놈들 편든이라고 닭다리 빼고 대가리 빼고 똥집 빼고 한순 악질적인 법 아니든가. 과수원 빼고 위토 빼고 인증 빼고 핵교 재산 빼고 그러다 본게 우리 차지가 얼마나 줄어버렸냔 말이오. 그 안에도 가실 닥치기 전에 급한 불부터 꺼야 한게.
농지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해서 이북식으로 똑같이 맹근다대. 하면 그래야지. 어쨌거나 요리도 빠르게 농지 개혁 새로 하는 것만도 하래비시. 그렇게 하자라. 근데 새로 하면 전답이 얼마석이나 돌아오려고? 이거 봐야 알 일이겠지만 배가 차이나 안 되겠다고? 그리만 됨사 살판 나지. 하면 세금을 내고도 새끼들 배 안 걸리고 사라질 것인게. 그놈의 세금을 얼마나 달라고? 그것이야 차차 알게 되겠지. 인민을 위한다니까 전보담이야 덜 허들 안 컸다고. 어쨌거나 기운 좀 피고 살만 후지. 남자들이 나누는 이야기였다. 동네마다 읍면마다 그 이야기로 분위기는 들뜨고 술렁거렸다. 마침내 8월 15일이 되었다. 남국민학교 운동장에는 여느 때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운동장에 넘치는 활기도 예전에 볼 수 없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파리 발표도 웃었고 서로 부딪혀도 마주보며 웃었다. 8.15 해방 경축식이 시작되었다. 의례적인 식순이 끝나고 제일 먼저 조회대에 오른 사람은 염상진이었다. 친애하는 인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게 억압당하고 착취당하고 살해당하면서 36년이란 긴 세월을 피눈물 흘리며 살아온 고통에서 벗어나 해방된 날입니다. 인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겪어서 생생하게 아시다시피 그때 우리는 일본 놈들의 악독한 총칼 앞에 억압당하면서 얼마나 배고프게 살았고 얼마나 고생스럽게 살았습니까? 쌀을 빼앗기고 농토를 빼앗기고 목숨까지 빼앗긴 것이 그 세월입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들은 독립투쟁을 하다 죽어갔고 징용에 끌려가 죽어갔고 고향을 쫓겨나 타관에서 죽어갔고 군대에 끌려가 죽어갔고 정신대로 끌려가 죽어갔으며 그 이외에도 일본 놈들의 손에 죽어간 동포는 수없이 많습니다. 빈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 동포들한테 저지른 그 악독한 일들을 잊지 말자고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당한 그 많은 기막힌 일들을 영영 잊지 말자고 이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잊지 말고 다시는 그런 일을 당하지 말자고 다 같이 작심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는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정 치하에서 일본 놈들보다 더 나쁜 놈들이 있었습니다. 인민 여러분, 그 놈들이 대체 누굽니까? 어디 아는 분 대답해 보십시오. 염상진은 청중을 향해 허리를 굽혔고 진입하여! 수사진에 묵은 놈들이여! 하는 외침이 선호 군대에서 솟았다. 그렇습니다. 일본 놈들에게 붙어먹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 놈들이 바로 일본 놈들보다 더 악독하고 나쁜 놈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일본 놈들보다 더 나쁜 놈은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운동장이 떠나가게 큰 소리로 외쳐봅시다. 처단하자 친일파, 민족 반역자! 염상진은 주먹으로 하늘을 쳐올리며 부르짖었다. 처단하자 친일파 민족 반역자! 사람들이 소리를 합쳐 외쳤다. 미처 준비가 안 돼 그러는지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 같이 힘차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처단하자 친일파 민족 반역자! 염상진이 다시 팔을 짓뻗어 올렸다. 안창민은 꾹 담은 입술에 엷은 웃음을 담고 그런 염상진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처단하자 친일파 민족 반역자! 사람들의 외침이 아까보다 훨씬 크고 우렁차게 터져올랐다. 예, 잘들 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를 쳐서 우리의 뜻을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하나로 뭉칩시다! 염상진의 박수를 따라 조회대 앞에서부터 박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박수 소리는 파도를 일으키며 사람들이 빽빽하게 찬 운동장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마침내 운동장은 박수의 바다가 되었고 그 소리의 파도는 운동장을 넘쳐나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상기되어 오르고 박수 소리는 더욱 거세게 물리랑을 이루고 있었다. 한참을 계속된 박수는 염상진이 팔을 들어 올리는 것을 신호로 서서히 잦아들어갔다. 친애하는 인민 여러분, 일본 놈들에게 나라를 팔아먹고 동포를 팔아먹은 그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은 해방이 되자마자 틀림없이 처단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 남조선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놈들은 다시 권력을 잡았고 일정 때보다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인민을 탄압하고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놈들은 미국 놈들의 등에 업히고 이승만과 칸덩어리가 되어 일본 놈들이 했던 것과 똑같이 인민 여러분들을 짓밟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바로 그 탄압과 착취에서 인민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지금 해방전쟁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승리는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승리는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위대한 공화국은 해방된 땅에서부터 토지 개혁을 완전히 새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염상진이 잠시 말을 멈추었고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며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 박수 소리도 한참이나 계속되면서 함성이 연거푸 일어나고 있었다. 인민 여러분, 인민의 편이 아닌 이승만 일당이 인민을 속이고 인민을 무시하면서 실시한 유상몰수의 유상분배인 농지개혁을 완전히 무효로 하고 무상몰수의 무상분배의 원칙에 따라 토지개혁을 당장 오늘부터 실시하여 조국 해방의 날을 인민해방의 날로 다시 장악할 것입니다. 좋소! 최고요! 만나세요! 우와! 사람들이 목청도 두어 환영의 소리를 외치고 기쁨에 넘치는 함성을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박수 소리가 떠받쳐 올리고 있었다. 염상진은 사람들의 환호가 가라앉기를 기다려 다시 입을 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을 기념하기 위하여 공화국은 현재 갇혀있는 반동들 중에서 악질적인 일부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면 석방시키는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이는 회개의 기회를 주어 혁명대열에 동참시키고자 함이니 이런 당의 뜻에 인민 여러분들께서는 10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들여 혁명 사업에 더욱 매진해 주실 것을 강구하는 바입니다. 흥분된 분위기에 너무 갑작스러운 말이어서 그런지 아니면 자기들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어서 그런지 사람들의 반응은 그저 덤덤할 뿐이었다. 조회대를 내려온 염상진의 가슴에는 아까의 그 뜨거운 환호와 호응이 그대로 옮겨져 감격의 바다로 출렁거렸다. 그러나 그는 의식까지 뜨거워진 것은 아니었다. 사람들의 저렇듯 열렬한 환호가 바로 공산주의나 공산당에 대한 지지와 신뢰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냉정하고 분명하게 구분짓고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자기네 땅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환호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들은 대대로 땅이 없이 착취당하며 살아왔고 생존의 위협 속에서 자기 땅 갖기를 욕망으로 품었고 그들을 억누르는 힘은 언제나 그들의 욕망보다 컸고 그럴수록 그들의 욕심은 열망으로 변해가는 모순의 상승작용에 억압당해 오다가 마침내 그것이 허물어지게 되자 그들은 본능적 1차 감정을 저리도 미친 듯이 폭발시키고 있는 것이었다. 자신의 가슴이 감격으로 출렁거리는 것은 아버지의 열망을 함께 겪어온 같은 계급으로서의 동감일 뿐이었다. 공산주의는 정치 이념이었고 그들이 갖기를 원한 땅은 생존 수단이었다. 그들이 공유하는 땅에 대한 열망은 어떤 동력의 덩어리일 수는 있어도 분명 이념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2차 감정에 도달하기 위한 이념적 교육과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폭발하는 환호와 호응이 비로소 공산주의와 당에 대한 지지나 신뢰가 되는 것이었다. 참으로 대단한 반응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뜨거운 열기입니다. 안창민의 감격적인 목소리였다. 허나 저게 바로 당에 대한 지지는 아니오. 예? 안창민은 후딱 염상진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염상진의 무게 잡힌 엄격한 얼굴에 담긴 의미를 직감적으로 파악했다. 그렇지요. 지금부터 혁명적 의식을 갖추어야지요. 그런데 천전박구가 예상 못한 일을 저지른 것은 오후였다. 염상진은 25명을 12시 정각에 석방시켰다. 거기에 마름 오동평도 끼어 있었다. 그리고 서너 시간이 지나서 천전박구가 자기네 동네 사람 4-3개 따발총을 갈겨댔던 것이다. 염상진은 그 돌발 사건에 아연했지만 잡혀온 천전박구의 말을 듣고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지가 하고자 한 일 아니구만이라. 그러니까 지가 살아 돌아온 후로 우리 동네서 한권에 입사녔던 동지들 식구들이 지만 보면 우리 아들 원수 갚아더라, 우리 냄표 원수 갚아더라 했었는디다가 니는 요리 살았은 게 얼마나 좋냐, 요리 3시상 복기로 얼마나 좋냐 자꾸 말을 씹혔구만이라. 그런애도 지 혼자만 살아온 것이 죽은 동지들한테 죄스럽고 미안시로 멋떡 죽겠는데 그런 소리 자꾸 듣다 보니까 어째 우리 아들 죽이고 니만 살아왔냐, 어째 우리 남편 죽이고 니만 살아왔냐 하는 원망으로 느끼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가 참말로 동지들한테 모진죄 진건 맨키로 마음이 맥히는 것 것이 밤마당 죽은 동지들 꿈을 꾸게 됐구만요. 근데 오늘 그 사람들이 풀려나서 동네로 온 게로 저것들이 우리 아들 원수고 우리 남편 원수인데 어째 풀어주냐고, 저것들한테 우리 얼마나 징하고 모질게 당하고 산지 아냐고 시부고 원수 갚아더람치로 동지들 식구들이 저를 둘러쌌구만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동지들 원수 갚고 식구들 한 풀어준 것이구만이라. 위원장님, 인자
치가 죽을 차례구만이라. 천전바구는 고개를 떨구었다. 염상진은 기가 막혀 어린 천전바구를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다. 17, 아니 산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설을 셌으니까 18인 천전바구. 그가 이미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런 일을 저질렀으므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어린 그가 유가족들에게 얼마나 정신적 부담을 느꼈으면 그렇게 죽기를 각오했을까 싶었다. 천전바구가 지닌 꿈을 생각하면 그 정황이 더 분명하게 이해되었다. 그가 간직한 꿈은 첫 번째가 당원이 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염상진 자신처럼 되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 천전바구만 그런 상황에 봉착한 것은 아니었다.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가 유가족들에게 미안하고 면목이 없었다. 그런데 유가족들은 남편이나 자식을 잃은 감정과 그동안의 자신들이 겪은 고초를 직접 나서서 풀려고 했다. 화순의 내무서가 부서진 것이 그 대표적인 예였다. 내무서에 잡혀있는 형사와 청년 단원들을 내놓으라고 유족들이 외쳐대며 성문을 부수듯 통나무들로 내무서를 밀어붙인 것이다. 결국 인민군들도 어쩌지 못하고 반동들을 분노한 유가족들 손에 넘겨주고 말았다. 그런 비슷한 일은 순천에서도 장흥에서도 벌어졌다. 도당은 그런 행위를 제지하도록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러자 유가족들은 살아 돌아온 사람들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그런 요구나 압력이 자신에게보다는 아래 직급의 동지들에게 더 심하게 작용했으리라는 것을 염상진은 새롭게 깨닫고 있었다. 염상진은 현장에 나갔다가 천전바구를 체포하지 않고 그냥 돌아와 버린 두 인민군을 불렀다. 우리도 어디게 갈 수가 없으시오. 천동물에 빠지산 투쟁을 한 위대한 존사 아니가시오. 한 명이 눈을 껌벅거리며 되물었다. 그자들이 반동인 건 틀림없고 이 천동물에 그리 하는 일을 우리야 못 본 척할 수밖에 없디요. 다른 한 명의 대꾸였다. 그들의 당연하지 않느냐는 반응에 염상진은 그게 당의 지시를 어기는 게 아니냐는 원칙론을 내세울 수가 없었다. 그들은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지방적 특수성을 이해한다는 태도였던 것이다. 야산투쟁의 생존자 천전바구. 그가 민청원 지삼봉과 같은 비종일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는 당의 특별조처를 어기고 네 사람이나 죽인 것이다. 염상진은 괴로움을 씹었다. 천동무, 일단 유치장에 들어가야 되겠어. 허나 너무 상심하지 마시오. 염상진의 무거운 목소리였다. 며칠이 지나 염상진은 이런저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 광주에서도 영암에서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이었다. 광주에서는 대로상에서 7명이 총 맞아 죽었고 영암군 금정면에서는 16명이 죽었다고 했다. 염상진은 그 해결책을 도당에 묻기로 했다. 동지의 범법자가 많아져 천전바구를 구해낼 명분은 그만큼 커졌던 것이다. 허벅지에 총상을 입은 최수학은 완전한 거짓골이 되어 송광사 가까이 와 있었다. 그가 입은 인민군복은 때가 끼고 땀에 절어 남루한 데다가 귀퀴하고도 찝찝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 옷을 악착같이 입고 있었다.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은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유일무이한 무기였고 보증서였다. 어둠 속에서 난사해야 되는 총알에 최서학은 오른쪽 허벅지에 총상을 입게 되었다. 그러나 총알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치명상은 면할 수 있었다. 총알은 허벅지를 스치고 지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치명적인 관통상을 면했다는 것뿐 총알이 생사를 쥐어뜯어 파헤쳐놓은 상처에서 피가 안 흐를 리 없었고 통증이 안 생길 리 없었다. 총알이 파헤쳐놓은 상처의 폭과 깊이는 손가락 하나가 충분히 들어갈 만했다. 총 대신 지팡이를 짚고 민가에 접근할 때까지만 해도 최서학은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정당화시켜야 할지 모르고 있었다. 고지곳대로 도망치다가 다쳤다고 할 수도 없었고 갈아입을 옷이 없는데 인민군복을 벗어 던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견디기 어렵게 계속되는 다리의 통증에다가 배고픔까지 겹친 형편에 민가를 보고도 안 들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닥치는 대로 대처하리라 생각하며 최서학은 민가로 들어섰다. 웜에 인민군 아니단가요? 주인 여자는 놀라기부터 했고 아유, 근데 어쩌다가 요리 다치셨는 게라? 동해맨 허벅지에 눈길을 모으며 아주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때 최서학의 머리를 번뜩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그래, 의용군으로 나갔다가 부상당한 것으로 하자. 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자의 태도에서 얻은 답이었다. 예, 의용군에 나갔다가 다쳤습니다. 엄마, 마씨가 우리 전라도인데 집이 어디시란가요? 주인 여자는 최서학의 억양을 금방 식별하며 반색을 했다. 헐견디요. 최서학도 서울말 흉내를 그만두었다. 어쨌거나 벌교면 당하당하 멀었는데
그 다리를 하고 언제 가시겠어? 좋은 일 올라다가 고상이 영판 많으시오이. 얼른 요로 앉으시오. 여자는 평상의 앉기를 권했고 최서학의 귀에는 좋은 일이라는 말이 걸려들었다. 의용군을 지원한 자들이나 눈앞의 여자나 똑같은 부류였던 것이다. 이것들이 이거 빨갱이 놈들이 무슨 천국이나 만들어줄 줄 알고 이 모양이야. 최서학은 속이 뒤집혔지만 아무 내색도 하지 않고 평상에 가 앉았다. 아짐씨 혹시 밥... 최서학의 말은 여기서 끊어지고 말았다. 생전 처음 해보는 구걸이었던 것이다. 그란에도 밥을 차릴라던 참이었구만이라. 생보리밥에 참도 없제만 한술 떠야제라. 다 누구 땀새 하는 고상인데. 주인 여자는 활갯짓을 하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최서학은 여자의 말마디마다 신경에 거슬렸다. 그러나 인민군복의 덕을 보게 된 것을 큰 다행으로 여겼다. 주인 여자가 소반을 내왔다. 꽁보리밥 한 그릇, 국물이 많은 풋김치, 된장에 풋고추 서너 개가 밥상에 놓인 전부였다. 쌀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보리밥은 식어서 그 색깔이 더 거무튀튀하게 변했고 뚝뚝해 보였다. 속이 쓰리게 배가 고프면서도 최서학은 숟가락 들기를 주저했다. 그 밥이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런 꽁보리밥은 여지껏 구경거리였을 뿐 먹어본 적이 없었다. 어찌고요? 찬이 없어서라? 주인 여자의 말이었다. 아니구만요. 목이 말라서... 최서학은 정신을 다잡으며 얼른 들러붙였다. 예, 급하니 챙기니라고 물사발 놓는 것을 잊어버렸어. 보리밥이야 물에 몰아서 꼬치를 찍어 먹어야 지맛이 나제라. 여자는 다시 부엌으로 바쁜 걸음을 쳤다. 최서학은 여자의 말 맞다나 찬물에다가 보리밥을 말아서 입에 떠넣었다. 마르는 것이나 생김을 본께로 식자든 부잣집 도련님 같은데 어찌 생각하고 인민군에 나갔습디요? 최서학은 여자의 어조가 묘하게 뒤틀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거야 당연하지 않소. 모든 사람이 위아래 없이 공평하게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오. 최서학은 여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씨까지 다시 바꾸고 있었다. 참말로 장하시오이. 있는 사람들이 다 마음이 꿰인 것이 아니란께라. 그리 마음 쓰는 사람들이 작아서 그렇지라. 주인 여자는 흐뭇한 얼굴로 최서학을 바라보았다. 최서학은 거칠고 똑똑한 보리밥을 씹어대며 자신을 위장하는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하고 있었다. 어디 가까운데 병원이 없을까요? 병원이야 광주나 순천 같은 큰 도회지에나 있지 이런 총구석지 어디 있간디라. 이 동네에 한약방은 있습니까? 한약방도 단마실에나 가야 있구만요. 다리를 워처큼 다쳤는디라. 총을 맞았어요. 워메 근데 어찌 그러시오? 여자가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정통으로 맞은 게 아니라 스치고 지나갔어요. 워메 아줌찬이요. 마음을 곱게 쓴게 부처님이고 신령님이고 보살폈는 게비요. 근데 총 맞은 데는 늙은 호박속을 붙이는 것이 효험 있는데 붙여드릴게라? 아니 괜찮아요. 병원이 없으면 한약방이라도 찾아가 봐야죠. 최서학은 손을 내둘렀다. 호박속을 붙이다니 그런 야만적인 짓은 할 수가 없었다. 참말로 인민군들은 영판 좋습디다. 많이는 안 겪어봤어도 물 한 그릇 얻어 먹고도 고맙다고 하고 밥 한 그릇을 얻어 먹으면 꼭 돈을 내려고 하고 돈을 안 바꿨다고 하면 마당을 찔든지 물을 질러오든지 해서 꼭 그 값을 하려고 하고 말이야. 여자는 평상 끝에 걸터앉으며 색다른 호감을 드러냈다. 그럼요. 인민을 위하는 인민의 군대니까요. 최서학은 속에 없는 소리를 마지못해 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설동에서 훈련을 받는 동안 밤시간을 이용한 사상학습을 통해 되풀이해서 강조된 인민군 수칙과 규율에 대해서는 반발할 아무런 건덕지가 없었던 것이다. 인민군은 인민을 위한 인민의 군대다. 언제나 인민에게 친절하고 겸손해야 한다. 그래야 인민의 지지가 우러나오고 신임을 받게 된다. 밥을 얻어먹고 돈이 모자라면 반찬값이라도 내야 한다. 그 돈도 없으면 청소 같은 것이라도 해서 노력으로 보답해야 한다. 인민은 물고기에게 물과 같은 것이고 모든 동물에게 공기와 같은 것이다. 인민군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로 구타가 있을 수 없다. 군관이나 하사관은 언제나 전사에게 존대를 쓴다. 전사는 군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적인 일을 전사에게 시킬 수 없다. 대충 그런 것들이었는데 최서학은 건성으로 드러넘기면서도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인민군복은 그 뒤로도 밥을 얻어먹거나 잠자리를 구하는데 더없이 좋은 무기였고 수시로 만나는 검문소를 무사 통과할 수 있는 기막힌 통행증이었다. 그러나 최서학은 병원을 찾아 광주로 나갈 수는 없었다.
부상을 입고 귀가 조처를 받았다는 말이 촌에서는 통할 수 있어도 광주 같은 데서는 통할 것 같지가 않았던 것이다. 군대에는 의무병과 의무대가 따르게 마련이었고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부상으로 귀가 조처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다. 최서학은 한방치료를 받아가며 날마다 집을 향해 조금씩 걷고 있었다. 그런데 한방치료는 아무런 효과도 나타내지 못했다. 상처는 갈수록 부어오르며 통증은 심해졌다. 묽은 고름이 질질 흘러내리면서 고약한 냄새를 풍겨댔다. 약이 시원찮은 데다 날씨까지 더워 상처가 덧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낮에 걸을 때는 그나마 견뎌낼 수 있었지만 밤에는 통증이 더 심해지고 열까지 올라 그는 이를 막갈며 고통을 당해야 했다. 송광사 언저리까지 왔다 해도 집까지는 아직 3분의 1이 남아 있었다. 최서학은 남은 길을 걸어갈 자신이 없어서 길가의 나무 그늘에 피그르 쓰러지듯 몸을 부렸다. 퉁퉁 부어오른 오른쪽 허벅지의 아픔은 나날이 살속 깊이 파고드는 것처럼 심해지고 있었다. 집에까지 걸어갈 것 같지 않은 절망감은 허벅지의 아픔 때문만이 아니었다. 집에 가까워질수록 그의 의식 속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염상진이었다. 그가 자신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것 같지가 않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한 멸공단 활동을 용서할 것 같지가 않았던 것이다. 병원 전원장의 얼굴과 염상진의 얼굴이 자꾸 엇갈리고 있었다. 전원장은 절박하게 필요한 존재였고 염상진은 절대로 만나지 말아야 할 존재였다. 그는 염상진을 피하면서 전원장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골똘하게 생각을 모았다. 인자 싸면 다 이게뿐 싸움이랑 마찬가지지. 그 이승만이가 어떻게 부산으로 도망잘 쳤단 게 남측이 밀어붙이는 것이야. 너도 콩떡 먹기 아니겠어? 하면 콩떡이야 턱고물이나 떨어지지. 부산까지 뺏기면 그때는 이승만이는 어쩌란고? 또 미국으로 뽕 빠지게 내빼겠지 어째? 아따 또 괴기들 환영받겠네. 근데 그 연설할 데가 없어서 섭이 어쩔까? 얘기 사람아. 두 남자가 껄껄대고 웃으면서 지나갔다. 최서학은 몸과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절망에 부딪혔다. 정부가 끝내 대구에서 부산까지 밀리고 만 것이다. 전쟁은 정말 가망 없이 되고 있었다. 전쟁에 치고 말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찌 되는 것인가? 최서학은 눈앞이 캄캄한 참담함에 빠져들었다.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공중에서 폭탄만 떨어뜨리지 말고 육군을 투입해야 할 것 아닌가? 아니, 육군 투입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폭탄이라도 몇십 배 더 늘려 빨갱이들을 가루로 만들어야 할 것 아닌가? 미국은 도대체 싸우려는 것인가 말려는 것인가? 그는 이빨을 부드득 갈며 손에 잡히는 대로 돌멩이를 집어들어 논으로 내던졌다. 개구리며 메뚜기가 놀라서 뛰었다. 그는 벌떡거리는 속을 진정하지 못한 채 어제가 18일이라는 것을 가까스로 계산해내고 있었다. 18. 웜에 논두렁 콩알 꺼지시고 우란 감나무 감 꺼지시는 저런 법은 어디서 나온 법이더란가. 외서댁이